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시론의 제8장 아이러니와 역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론의 제8장 아이러니와 역설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15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이 반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푸시킨 이야기 나오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도 아이러니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준다고 나오고요.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아이러니의 어원이 나오죠. 에이로네이아라고 나옵니다. 에이로네이아. 그래서 그 에이론이라고 하는 희곡적 인물에 의한 진술 방식인데, 에이론의 진술은 은폐하기, 속이기, 침대기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다. 에이론이 그러한 진술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알라존이라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알라존은 에이론에 비해서 이제 강하지만 자만심에 빠진 그런 우둔한 인물이다. 알라존은 약하지만 영리한 에이론은 겸손을 가장함으로써 알라존을 굴복시킨다. 그래서 이제 에이론으로 언급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나오죠. 소크라테스 밑에.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무지를 가장한 채 상대방에게 접근해서 엉뚱하게 보이는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무지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기보다는 이 델포이 신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최초의 아이러니스트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한 자가 사실은 약하고 약한 자가 강하다라는 역설적인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진리는 역설에 있고 그것은 아이러니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바로 이제 낭만적 아이러니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152쪽에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둘째 줄 나오죠. 낭만적 아이러니. 그래서 이 낭만적 아이러니를 이제 로맨틱 아이러니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난 현상이다. 반전은 일상적인 사건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사건 내부에 잠복해 있다가 겉으로 드러난다. 반전을 통한 아이러니의 전략은 드라마 같은 극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극적 아이러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극적 아이러니. 이걸 이제 극적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극적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쭉 설명이 나오고, 이 수사학에서는 그 다음 단락의 다섯째 줄에 이 수사학이라는 건 웅변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사학에서는 이 아이러니는 표면적인 의미와 실제적 의미가 달라서 이중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전략 전술이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와 그 반대된 이야기, 이런 게 다르다는 것을 아이러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는 잘한다는 뜻이 아니죠. 겉의 의미는 잘한다지만 속의 의미는 잘 못한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3쪽에 이제 윌리엄 브레이크 나왔죠. 거기 윌리엄 브레이크 아이러니.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하늘의 모래 아래서 거대한 우주를 보려고 했고 낭만주의 화가들은 풍경을 그리더라도 무한한 것이 드러나는 유한한 풍경을 선호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반어적인 의미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리처즈가 나오죠. 거기 153쪽의 마지막 단락에 신비평의 대가 리처즈는 낭만주의를 계승해서 아이러니를 문학의 본질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이 아예 리처즈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배제의 시와 포괄의 시로 나눠진다. 이 배제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의 역사를 아이러니를 배제하는 시.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없다는 거죠, 배제는.
그다음에 포가레시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아이러니가 배제된 시는 표면에 드러나는 의미로 충분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아이러니를 포함하는 시는 결코 표면에 드러나는 의미로 만족할 수 없고 시의 의미도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전자가 산문적 언어 용법. 그러니까 이 배제의 시 이게 이제 일종의 산문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후자 포가레시 이게 바로 시적인 언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러니의 유형은 154쪽이죠. 언어적 아이러니라고 나옵니다. 언어적 아이러니. 거기 첫째 줄 끝에 나오죠. 말한 것과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이게 언어적 아이러니. 언어적 아이러니. 자, 이것은 말한 것과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게 진술된 방식을 가리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광규의 묘비명이라는 시가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비난을 하기 위해서 비웃으면서 칭찬하는 말은 언어적 아이러니의 전형이고, 비난과 칭찬의 어조가 공존할 때 칭찬의 어조를 통해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는 역설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굳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는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김광균의 묘비명 문학을 멀리하고도 행복하게 살다 죽은 사람 그가 남긴 훌륭한 비석이 있다. 부와 명예를 누리다 죽어간 사람의 비석에 글을 남긴 유명한 문인이 있고 그것을 귀중한 사료로 삼아 기록해야 하는 역사가가 있다. 그래서 문인과 역사가의 지위는 높다고 할 수가 없다. 경제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명예를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제 높지 않죠. 그러니까 약자, 그러니까 A론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A론이 훌륭한 비석을 남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반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적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뒤에 가면 나오죠.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번에 극적 아이러니라고 나와요. 이 극적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 아이러니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적 아이러니. 이거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드라마틱 아이러니인데, 자, 거기 이제 그 비극이나 희극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주인공이 기대한 것과 실제로 이루어진 것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비극의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라는 예언을 피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라이오스 왕을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죠. 테베시를 구하기 위해 라이오스 왕의 살인자를 찾아내 복수하겠다고 맹세하는 순간부터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과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테베시를 구하기 위해 살인자를 찾아나가는 과정. 이곳에서 이제 자기가 파멸을 자처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수 좋은 날이 또 나오죠. 그 세 번째 단락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또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 운수 좋은 날을 이제 보면 인력거꾼 김첨지가 나오는데 이 김첨지가 부인의 만류에도 인력거를 끌고 나와요. 근데 돈벌이가 잘 되죠 그날따라. 그래서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돈이 벌릴수록 이제 만류하던 아내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설렁탕을 사가지고 갔지만 아내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한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상황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그 밑에서 셋째 줄 나오죠. 이러한 극적 아이러니는 기대와 결과의 불일치, 상황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아이러니 효과를 얻기 때문에 상황의 아이러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7쪽에 나오는 장정일의 아파트 묘지라는 시가 있죠. 이를 보시면 흘린 듯 끌린 듯 따라갔네. 그녀의 희고 아름다운 다리를 나 대낮에 꿈길인 듯 따라갔네. 또박거리는 하이힐은 배짜는 소린 듯 아늑하고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는 엉덩이는 항구에 멈추어선 두 개의 백고물이 물결을 안고 넘실대듯 부드럽게 흔들렸네. 나 대낮에 꿈길인 듯 따라갔네.
그녀의 다리에는 피곤함이나 짜증 전혀 없고 마냥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나 대낮에 꿈길인 듯 따라갔네. 점심시간이 벌써 끝난 것도 사무실로 돌아갈 일도 모두 잊은 채 희고 아름다운 그녀 다리만 쫓아갔네. 도시의 생지옥 같은 번화가를 헤치고 붉고 푸른 날이 날름거리는 횡단보도와 하늘로 오를 듯한 육교를 건너 나 대낮에 여우에 홀린 듯 따라갔네. 어느덧 그녀의 흰 다리는 버스를 타고 강을 건너 공동묘지 같은 변두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네. 나 대낮에 꼬리 감춘 여우가 사는 듯한 그녀의 어둑한 아파트 구멍으로 따라 들어갔네. 그 동네는 바로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아파트. 그녀는 나의 호실 맞은편에 살고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정기하듯 나를 쳐다봤다. 나 대낮에 꿈길인 듯 따라갔네. 낯선 그녀의 희고 아름다운 다리를. 장정일의 아파트 묘지라는 시죠.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설정된 하자가 158쪽입니다. 그녀의 희고 아름다운 다리를 따라 나서죠.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점심시간이 끝난 것도 사무실로 돌아갈 일도 잊은 채 그녀를 따라가죠. 이 상황이 몽환적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보는 듯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꿈길인 듯 따라갔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단락 있죠.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묘지 같은 변두리 아파트 단지는 그녀의 존재를 꿈길 통해서 꿈길처럼 변한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158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일상이 비현실적 공간으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아이러니가 바로 이제 문학작품 전체에서 거기 밑에 있죠. 아이러니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해서 쭉 나오는데, 이제 칸트가 이제 또 나옵니다. 159쪽에 첫째 줄에. 그것을 승고미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승고미는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주는 대상에서 발생하는 미적 경험이다. 예컨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무한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두려움과 매혹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아무리 거대한 대상 앞이라 할지라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매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상반되는 충동이 경험될 수 있는 작품 진달래꽃이죠. 진달래꽃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린다고 했지만 엄청나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극적 아이러니인데 159쪽에 나오죠. 이 작품의 하자는 이별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이별을 앞둔 하자는 겉으로는 고이 보내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별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려밟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넘겨보세요. 160페이지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꽃을 뿌리는 행위는 연인이 차마 떠날 수 없을 거라는 기대감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러니와 역설이 160페이지에 나오는데 아이러니는 역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러니와 역설은 모순을 허용하는 진술이다. 보통 역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이라든가 찬란한 슬픔의 봄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클랜스 브룩스는 시의 언어가 역설의 언어다. 그래서 평범한 것이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마음에 비치도록 하는 것을 시의 목적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나옵니다. 자, 161쪽에 이제 브룩스는 존 던의 시에서도 역설을 발견한다. 용감하게도 세속적 사랑이 성스러운 사랑인 양 다루고 있다.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 성공만을 쫓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네는 부귀를 얻게나 내가 사랑한 사랑을 위해 그런 것을 포기한다고 해도 자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거룩한 은둔자는 속세를 버림으로써 더 나은 세계를 얻는다. 그리고 삶을 배척함으로써 가장 강렬한 삶에 도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어떤 진리가 있고 그곳에 있는 속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있는 진술과 속에 있는 의미, 이런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1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휠라이트 나오죠. 아이러니를 구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설을 구분했는데, 거기 이제 넷째 줄에 표층적 역설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층적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역설이라는 뜻이겠죠. 표층적 역설. 그 다음에 심층적 역설은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역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층적 역설은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제 표현이다. 나오죠. 산송장이라든가 눈뜬 장님, 이런 것들이죠.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게 다 표층적 역설이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162쪽. 이제 수사적 진술의 차원을 벗어나서 시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역설이 심층적 역설인데, 존재론적 역설과 시적 역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죠. 정리하자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표층적인 역설과 심층적인 역설이 있다. 다시 심층적 역설은 뭡니까? 존재론적 역설과 시적 역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존재론적 역설은 종교적 진리를 비롯해서 초월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영혼의 알 수 없어에 보면 타고남은 죄가 기름이 된다. 타고남은 죄가 기름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윤회 사상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존재론적 역설은 종교적인 메시지가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적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설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이 시적 역설을 다른 말로 구조적 역설. 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김소월의 시대. 볼 수가 있겠죠. 김소월의 시가 그런 대표적인 어떤 구조적인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62쪽에 보면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실질적으로는 잊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잊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자, 163쪽입니다. 그래서 먼 날 잊었노라라는 진술 자체가 모순을 이룬다는 거죠. 먼 훗날은 잊을 것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먼 훗날이라고 써놓고 과거라고 써놨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163쪽의 마지막 단락에 잊지 않고 있는 현재 시점에는 당신이 잊지 않다는 것이 부재하다는 것은 부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당신이 부재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찾아오게 될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당신에 대한 기억이 부재하다. 그래서 당신이 부재한 동안에 기억하고 있겠지만 찾아오면 망각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상당히 이제 큰 의미의 역설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러니와 역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